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는 경제학 원론에서 1단원 공부를 하면서, 어, 앞으로 이번 학기에 경제학 원론 과목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야 라는 것을 크게 10가지 원칙으로 요약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번 새로운 동영상에서 새로 우선 이과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단원 내용을 많지 않았지만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고 새로 2단원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방학 동안에는 수업이 없었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다시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많이 엄청 버벅거렸죠. 네, 그래서 최대한 저도 빨리 다시 적응을 해서 그 동영상 보실 때에 뭐 이렇게 제가 버벅거린다던가 하는 것이 최대한 없도록 네, 저도 최대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해서 1단원에서 배운 것이 뭐였는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단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에 경제학 원론 과목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라는 것을 10가지 원칙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왜 경제학이라는 것이 생겼는가 라는 것이 좀 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경제학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 리소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됐든 혹은 사람이 하는 노동 같은 것이 됐든 어쨌든 어떠한 리소스든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다 보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우선은 연구를 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하게 되고 세 번째, 전체 경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또 경제학자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원칙 10가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 전체 경제가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는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더 살펴본 점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모든 행동에는 이게 트레이드 오프,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한 가지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시간 더 공부를 하기로 선택을 했다라면 그것은 1시간 TV 보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순간에서든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시험 기간에 학생이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만약에 경제학 원론 공부를 하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경제학 원론 공부를 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다른 과목 공부를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들도 트레이드 오프에 직면을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여있는 사회도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 직면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대표되는 국방에 더 돈을, 국가 예산을 더 많이 쓰면 다른 곳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제조업 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제조업 공장의 공기정화 시설, 그다음에 오수를 배출할 때, 오폐수 배출할 때 그거 정화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무화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 제조업체가 만드는 물건값에 다 전가가 될 거니까 그 기업이 만드는 물건값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렇게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는 한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를 할 것인가 혹은 형평성을 추구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상황에 많은 경우에 그런 선택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efficiency라는 것은 혹시 경영학 원론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미 이 efficiency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바로 efficiency라는 것이고 equality는 언론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세금 같은 거였죠.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보통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그러면 그렇게 고소득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에게 주거, 복지, 아니면 의료 이런 서비스를 해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고소득층한테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해봤자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겨?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안 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efficiency가 equality 때문에 손상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efficiency냐 equality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다른 한쪽 측면을 대가로서 내주게 된다라는 것이 요 프린시플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시플 2번이 약간 1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원칙 2번은 우리가 챕터 2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원칙입니다. 뭐냐면 모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회비용을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니면 제대로 계산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은 포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 원칙 두 번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지널 베니핏이 마지널 코스트보다 큰 상황에서 그거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대부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널, 쉽게 말하면 미분 했을 때 그래서 그 미분값이 비용에서 큰 것보다는 베니핏에서 마지널 값이 더 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레셔널한 디시전 메이커,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가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가정인데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인데
때때로는 사람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제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넛지라는 책, 그리고 행동경제학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 사람은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경제학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널 베니핏과 마지널 코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의 예가 바로 물과 다이아몬드의 예였습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제이긴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꼭 필수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비싸지? 바로 다이아몬드의 마지널 베니핏이 워터의 마지널 베니핏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물을 사는 데보다 다이아몬드를 사는 데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이제 뭐였냐면, 사람은 항상 경제적인 어떤 동기에 따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인센티브의 정의 자체가 무언가 사람이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가 바뀌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 대표적인 거죠. 뭐 경제학의 수요 공급 그 이론을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사과의 가격이 오른 것을 보고 소비자들은 사과를 이전보다 덜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왜? 비싸졌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과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이전보다 같은 사과 한 개 팔아도 더 비싼 값을 팔 수 있으니까 사과의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항상 경제적으로,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건 아낀다라는 이코노미컬의 의미가 아니고 이코노믹.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경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자, 어떠한 정책이 나오면 그거로 인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퍼블릭 팔러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대표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의 하나가 바로 안전벨트의 사례였습니다. 최초의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에는, 세상에 나올 때에는 안전벨트라는 것이 자동차에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안전벨트가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칠 확률이 높죠. 즉 그런 거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모두 자동차에 의무화하도록 자동차 회사들한테 강제를 했다. 그랬더니 안전벨트가 생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이전에 안전벨트가 없을 때보다 운전을 더 험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사망자 혹은 다치는 사람 수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이 교통사고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왜? 운전을 험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다섯 번째 원칙으로 교역, 무역, 교환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better off,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이 비교 우위라던가 무역, 교역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내가 그렇게 특화를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총량, 생산량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입이 들어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이 어떤 그런 개념이 나오기 전에 사람이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만 어떤 자동차에 뭐 바퀴 끼우는 거 아니면 무슨 뭐 핸들 끼우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사람을 특화하도록 시켰더니 훨씬 많은 자동차가 하루에 생산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요 원칙 5번째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아웃풋, 생산물,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 6번째는 이게 원칙 바로 다음에 나오는 7번째랑 연결되는 내용이었죠.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시장에게 납두는 것이,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 국가들이 제 기능, 그러니까 뭐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잘 하지 못했고, 뭐 독일의 케이스나 지금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이 어떤 중앙 집권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누군가가 중앙 집권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즉 그것과 공산주의 경제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라는 것이고, 이 시장 경제 하에서는 많은 회사와 기업과 가게들이 그냥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냥 각자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마켓 이코노미 하에는 누군가 중앙에서 이렇게 다 일일이 컨트롤하고 결정하는 거는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즉 공산주의 경제와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사실 요 같은 말이 마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다 보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overnment intervention은 간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시장을 믿지 않고 시장에게 맡기지 않고 간섭을 한다면 그 최고의 효율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가볍게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우버의 사례였습니다. 우버라고 하는 것은 그 강력한 규제 하에 있는 기존의 택시라는 제도와 다른 것이죠. 뭐냐? 기존의 택시는 요금도 정부의 규제를 받죠. 택시 운전 면허 자체도 정부의 규제를 받죠. 그리고 택시라는 것, 어떤 그 택시라고 하려면 어떤 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되고, 즉 그런 어떤 택시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하에 있는 산업이고, 그런데 새로 나타난 이 우버라는 사업은 출퇴근 시간, 이렇게 사람이 수요가 많을 때는 요금이 올라가니까 또 우버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수요에 대비 공급이 충분히 많아지면 또 그만큼 수요자들도 좋고,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돌아가게 효율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 스미스가 지금의 우버라는 것을 보았다면 시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 7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원칙 6번하고 완전히 이게 대립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했었죠. 뭐냐면 분명히 원칙 6번에서 우리가 접했기를 시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에 개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특허 같은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새로운 제품, 새로운 특허가 계속 나올 수 있게 유도를 계속 해주는 거죠. 만약에 특허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힘들게 돈과 시간을 쏟아서 무언가를 힘들게 창출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어떤 이렇게 규제 아니면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개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시장 실패. 근데 그 시장 실패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였습니다. 외부 효과는 대표적으로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많이 예로 드는 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사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환경오염을 하게 되는 것이지 목적이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아니었죠. 목적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회사, 기업, 제조업, 공장이 막 오염된 공기 내뿜 그냥 공기 중에 내보내겠죠. 물 오염 막 다 시킨 다음에 그냥 다 버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위생이라던가 환경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주는 덕분에 우리가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어떤 마켓 파워, 즉 독점 혹은 과점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효과가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그 물건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가격을 10배로 올리기로 했네? 그러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주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다름 아닌 정말 우리한테 생명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던가 그런 거였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부의 규제가 들어갔을 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 8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경제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나 였습니다. 이 원칙 8번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어떤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은 그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2014년에 연소득이 55,000달러였고 나이지리아는 연소득이 6,000달러였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나? 다름 아니라 미국의 굿즈와 서비스
생산 능력이 나이지리아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 9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만약에 정부가 시중에 너무 많은 화폐를 유통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다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 이상의 챕터로 다 자세히 배울 건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과 같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중앙은행은 거의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풀고, 정부는 재정 적자 정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를 하고 있죠.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 보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 즉 물가는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원칙 9번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10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칙 바로 9번째와 연결되는 내용이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때로 경제가 안 좋은 지금 시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상당한 이자율을 지금 제로금리로 낮춰서 시장에 상당히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이전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짓는다던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던가 신사업을 확장을 한다던가를 더 싼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꾸자꾸 기업이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러면 고용이 더 창출되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우리가 9번째 원칙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챕터 1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조금 원칙 두세 개가 서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선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면 그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칙 1이 뭐였고 2가 뭐였고 3이 뭐였고 순서 상관없이 그렇게 크게만 큰 개념 위주로 새로 접하게 된 용어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챕터 1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새로 챕터 2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